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잘 보고 계신가요? 저번 시간까지 1단원 학습을 했고, 이번 동영상부터는 2단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하고 3단원은 우리가 더 이제 나중에 배울 단원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회계를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공부를 하셨지만 많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그리고 회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재무관리 기업재무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단원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잠시 간단하게 지난 1단원에서 어떤 거를 배우셨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2단원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은 이거 우리가 왜 배우는 거야? 여기서 이 기업재무 재무관리에서는 뭐를 하는 거야? 라는 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재무관리 기업재무라고 했고, 요와 관련된 일을 회사에서 총괄하시는 분이 최고 재무관리자 CFO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시게 되면 요 분들이 CEO와 협력을 해서 회사에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를 도울 수 있게 일을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앞서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재무관리 기업재무라고 했고, 요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는 자본 예산, 자본 구조, 운전자본의 관리를 하는 게 역시 재무관리 기업재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회사들의 형태는 지금은 주식회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초반에는 그런 회사들조차도 개인 회사로 창고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조직의 형태는 크게 개인 회사, 합자 한 명 회사, 그리고 주식회사가 있고, 요즘에는 주식회사의 한 어떤 형태로 LLC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개인 회사는 요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합자 한 명 회사도 요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현대 사회로 오면서 거의 많은 회사들은 주식회사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 주식회사의 가장 독특한 점이 뭐냐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경영진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분리가 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요 과정에서 장점이 생기기도 하고 한다는 건데, 회사 스스로 돈을 빌리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다른 회사와 합작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 이제 주주와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넘어가기 전에 재무관리 기업재무에서의 목표는 멋있게 말을 하면 기존 주식의 주당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거는 그 손익계산서를 칠판에 그려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다 줄 거 다 주고도 남을 정도로 회사를 잘 운영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앞서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 주식회사에서 주주와 경영진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대리인 관계, 대리인 문제, 그리고 그게 비용으로 발생을 한다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대리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를 회사 말고 우리 쉽게 그냥 일상적인 거로 생각을 하라고 제가 어떤 예를 말씀드렸었죠? 회사 말고 무슨 어떤 고깃집이나 편의점이나 어떤 편의점이나 내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됐다.
그러면 사장님의 마음하고는 아르바이트생의 마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대리인 비용이나 대리인 문제가 훨씬 더 빠르게 와닿으실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나 대리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을, 아니면 뭐 회사 아니더라도 뭐 가게나 뭐 상점이나 작은 회사들에서도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냐? 첫 번째, 경영자들의 보상 받는 거를 회사의 수익과 아니면 뭐 이익과 연동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근데 그렇게 내가 뭐 CEO나 CFO를 세워놨는데 잘 못해. 그러면 잘라. 그렇게 회사의 내 지배권을 발동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식회사가 자기 자본만으로 운영되기에는 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은행 대출이든 주식 발행이든 채권 발행이든을 통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 돈을 빌리는 곳이 바로 다 금융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와 금융시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는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금융시장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었어요. 근데 이 발행시장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어떤 그 회사가 돈을 빌려는 어떤 방식이 처음 판매되는 곳을 발행시장이라고 부르고, 그 뒤에 이제 개인들끼리 주식을 아니면 기관들끼리 사고팔고 채권을 사고팔고 하는 시장이 유통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류 방식이 딜러시장이랑 경매시장이었는데, 딜러시장과 경매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 수익을 내가 지느냐, 그러니까 그 중개인이 지느냐 안 지느냐였어요. 딜러 시장은 자동차 딜러, 중고차 딜러 생각하면 되는데 그 위험을 내가 지는 거예요. 물건을 팔려는 A가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우선 사.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러니까 내 거니까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과 위험을 내가 지면 딜러고 중개상이 지면 딜러 시장이고, 그렇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처럼 그냥 나는 연결만 시켜주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 먹는 거야. 그러면 그런 금융시장은 경매시장이다. 뭐 주식시장도 다 이렇게 경매시장이에요.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식을 회사가 발행을 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해. 그러면 거래소에 내 주식 투자자들이 살 수 있게 나한테 돈 빌려 투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려면 상장 리스팅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게 거래가 되는 시장이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라든지 나스닥 같은 회사들, 우리나라에는 한국거래소 같은 증권거래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었습니다. 요게 지난번에 우리가 1과에서 배운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2단원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단원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계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는 2단원, 3단원을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은 재무제표 중에서도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옛날 표현으로는 밸런스शी트 대차대조표라고 하고, 지금은 요거를 재무상태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회계기간이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회사가 많으니까 12월 31일 딱 그 시점, 마지막 날 시점에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항목별로, 그리고 부채 역시 항목별로, 그리고 자기 자본도 항목별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날짜에 딱 사진 찍어서 나타내는 게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보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과 그렇지 않은 고정자산 혹은 유형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현금은 포함이고 물건은 팔리자마자 바로 현금이 되니까 재고 그리고 매출채권 같은 것도 현금화가 1년 안에 거의 되니까 요것도 다 유동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매출채권 외상 어카운트 리시버블 뭐죠? 물건을 팔았는데 현금 바로 받지 않고 나중에 줘 하고 우선 물건만 보내놓은 거 그래서 내가 돈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요런 것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유동자산이다.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무슨 뭐 자동차라든지 뭐 내가 무슨 제조업체야 그러면 기계 설비라든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의 땅 그다음에 공장 건물 이런 것들은 고정자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내가 NC소프트야, 넷마블이야.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무형자산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죠. 뭐 무슨 판권이라든지 어떤 뭐 디자인 권리, 뭐 특허라든지 그런 것들 무형자산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가 자산 측면을 보신 거고 이제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파트인 부채 부분은 뭐 또 역시 같은 방식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게 유동부채, 그렇지 않은 게 장기부채 혹은 비유동부채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는 정리를 하면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거가 유동부채고 대표적으로는 매입채무, 영어로 어카운트 페이어블 내가 물건을 사왔어. 근데 당장 돈을 안 준 거, 그래서 내가 곧 줘야 할 거, 재료를 사왔지만 그 대가를 안 치른 거, 그래서 곧 줘야 할 거, 이런 것들이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장기부채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거를 1년 이상, 뭐 3년,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돈을 갚는 거, 이런 것들이 장기부채, 비유동부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나머지가 여기 나오는 자기 자본이 되겠고요. 요 자기 자본은 부르는 말이 좀 여러 개가 있죠. 자기 자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주 지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유주 지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게 다 자기 자본을 부르는 말들이고 1학년 때 회계 들으셨거나 아니면 회계 처음 지금 접하시는 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산은 부채와 자기 자본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재무 상태표를 예를 들어 보면 요 US 코퍼레이션이라는 예시로 나와 있는 회사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산의 합인 3,173달러와 2018년 부채와 자기 자본의 총 합인 3,173달러가 같죠. 그래서 자산의 총 합은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같지 않으면 회계적으로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운전 자본이라는 말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1단원에서 재무관리 혹은 기업 재무가 뭐야? 할 때 세 번째 나왔던 말이죠. 근데 그 운전 자본 중에서도 이제 순운전 자본은 뭐 빼기 뭐냐면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를 순운전 자본, 넷 워킹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NWC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유동부채에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뺐어. 근데 그거를 뺐는데도 플러스야. 그러면 순운전 자본이 플러스인 회사구나. 그렇지 않으면 순운전 자본이 마이너스인 회사구나.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라면 순운전 자본이 마이너스겠어요? 플러스겠어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라면 순운전 자본은 거의 양인 경우가 많고
근데 요 순전자분 요런 거 얼마나 가지고 있지? 뭐 아니면 플러스인 거보다 마이너스일 수 있나? 뭐 요런 것들은 뭐 산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뭐 조선업 이런 회사들은 배 만드는데 뭐 엄청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재무 흐름이 굉장히 느린 거고, 뭐 무슨 뭐 소비재 기업들, 뭐 코카콜라나 아니면 뭐 치약 뭐 이런 거 만드는 LG 생활건강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이게 빠른 거죠. 물건 팔고 돈 회수하고 팔고 회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마다 이 구조는 달라지고, 또 뭐야?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우리는 몰랐어요. 당연히 뭐 누구나 다 몰랐는데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올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뭔가 경제적으로 안 좋을 때에는 뭐라고 말해요? 어른들이? 아니면 신문에서 전문가들이? 현금 갖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는 경영자가 있어. 그러면은 그 회사는 그냥 무조건 현금 유동성 많이 갖고 가는 거야.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 아니야. 뭐 현금 갖고 있어봐야 뭐해? 이거 은행에 넣어서 1%라도 이자 받아야지. 아니면 뭐 이거 회사 위해서 투자해야지, 써야지 하면은 그런 회사는 좀 유동성을 낮게, 현금을 낮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속한 산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동성이라는 말을 지금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현금화가 얼마나 잘 되나를 이렇게 어려운 말로 유동성, 영어로는 liquidity라고 해요. 당연히 캐시, 그러니까 현금, 요거는 당연히 현금화가 잘 되는 거고,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뭐냐면 보세요. 뭐 현대차 어디 공장에 있는 그랜저 생산 라인이야. 근데 그게 뭐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그 라인을 뭐 어떻게 처분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누가 살까요? 사겠어요? 뭐 기아, 뭐 르노 삼성이 살려나? 그러니까 그 생산 라인에 있는 기계들, 설비들, 그 라인은 그냥 딱 전 세계에서 딱 그랜저라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설비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는 좀 웃기긴 한데 중고나라에 올린다고 그게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지. 그런 거는 유동성이 낮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지난 학기에도 같은 예를 들었었는데,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한정판 리미티드 어떤 뭐 상품이 누구랑 뭐 콜라보한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신을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내가 살려고 추첨 그거를 내가 했어. 그러면 남자 기준으로 어떤 사이즈에 응모하는 게 나중에 중고나라에 팔기가 쉽겠어요? 265, 70, 75 정도가 제일 팔기가 쉽겠죠. 그런 게 유동성이 높은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 물건을 중고나라에 팔 때 이게 잘 팔리면 유동성이 높은 거고, 잘 안 팔릴 것 같으면 유동성이 낮은 거예요. 반대로 빌딩이나 앞서 말씀드린 설비 이런 거는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정 자산인 것들은 유동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 부동산, 뭐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이사 가려고 집을 알아본다. 그러면 집을 내놓고 또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급매로 내놓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막 급하게 살려고 해. 그러면 내가 싸게 팔아야 되고 비싸게 사야 되잖아.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유동성이 높고 고정자산은 그에 반해서 유동성이 되게 떨어지는구나. 쉽게 생각해서 뭐 생각하라고? 내가 중고나라에서 물건 팔 때 한정판 아디다스나 나이키를 내가 팔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으려면 사이즈 몇을 남성 기준으로 선택해라. 20, 70 정도를 내가 추첨을 받는 게 제일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회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좌우 바꿔서만 표현해 놓은 게 요거죠. 자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고요. 어떤 회사들은 부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는 회사들도 있고 혹은 산업도 있어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부채가 뭐 몇백 프로씩 되잖아요. 이렇게 부채를 많이 갖고 가는 거를 뭐 재무 레버리지를 많이 갖고 간다, 혹은 뭐 레버리지를 땡긴다, 아니면 뭐 레버리지를 키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 부채를 많이 쓴다라는 표현이고요. 이제 그 반대가 뭐 부채를 적게, 아니면 자기 자본만으로, 아니면 자기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게 운영을 하는 게 이제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런 게 있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거는 이 뒤에 뭐 중급 회계를 배우시거나 하면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유동자산은 거의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가 같아요. 근데 고정자산인 경우 거의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가 달라요. 10년 전에 뭐 대치동 땅 가격이랑 아파트 가격이랑 지금 아파트 가격이 같나요? 근데 그런 거가 고정자산이고요. 땅이나 부동산이나 설비나 건물 같은 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계속 시장 가격이 계속 조정이 되는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가 거의 같은 거죠. 그냥 그렇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우리 공부하는 데에는 이제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시장 가치랑 장부 가치 해가지고 혹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KT라는 주식을 아실 거예요. 아니면 KT라는 회사를, 혹시 KT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게 혹시 전화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에는 전화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유선 전화밖에 없을 때에는 이게 어떤 중간중간 지금의 어떤 이동통신 기지국 같은 역할처럼 주요 도시의 주요 곳에 전화국을 세워서 이제 전화국에서 다 집집마다 빌딩마다 건물마다 전화선을 깔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선통신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전화국이 다 소용이 없어졌죠. 그래서 KT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 가지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대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아니면 신혼부부들한테 임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KT가 자회사로 만든 게 KT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회사예요. 되게 대박인 거는 뭐냐면 이 전화국들이 다 주요 도시의 주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KT 리얼 에스테이트도 가지고 있는 가치가 되게 많고, 뭐 자산 가치가 되게 많다고 하고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계속 매출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30년 전, 20년 전에 KT가 그냥 뭐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 뭐 땅 샀어, 건물 졌어. 근데 그거는 그때 가격이고 지금으로 재평가하면 엄청 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시장 가치랑 장부 가치가 다르다는 거에 대표적인 게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생각을 하나 더 해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KT는 2016년 기준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료가 월 임대료가 75만 원이에요. 조금 비싸게 나오긴 했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곳의 조건은 뭐다? 1,000만 원 보증금 1,000에 임대료가 한 70에서 80이래. 그러면 그냥 개인이 하는 거에 내가 들어가는 생각해보세요. 들어가겠어요? 요 대기업이 하는 여기 들어가겠어요? 인터넷도 다 KT 거 그냥 다 공짜로 쓸 수 있고, 대기업이니까 보증금 떼일 염려도 없고, 그러면 나한테도 여기 들어가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 매출이 막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KT가 통신회사인 줄만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 기사나 뭐 뉴스 같은 거 이슈를 접하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요런 거를 접하게 되면 내가 KT 뭐 통신 쪽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요런 것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틈새를 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심지어 KT의 자회사로 BC카드라는 카드 회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막 레드오션 노릴 때 우리는 이런 거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취업준비생 분들은 요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번 동영상에서 앞에서는 재무 상태표를 배우셨고 지금 한번 다시 복습하시는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라는 거예요. 이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재무 상태표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그 날짜에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기자본을 써놓은 거고 여기 지금 배우시는 손익계산서는 어떤 특정 시점부터 어떤 다른 특정 시점까지 발생한 회사의 매출, 매출원가, 그 다음에 비용들, 낸 세금 얼마인지를 표현을 한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러니까 뭐다? 재무상태표는 사진을 딱 찍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스냅사진하고 스냅사진 사이에 녹화를 한 비디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거를 나타낸 거라는 거고 뒤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물건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 빼주면 그리고 감가 뒤에서 볼 거예요. 요것도 비용 나가고 그럼 뭐 EBIT가 나오고 EBIT에서 이자를 내면 또 EBT가 나오고 거기서 또 텍스까지 세금까지 내면 이제 드디어 넷인컴이 나오고 넷인컴 중에서 이사회 결정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딱딱딱 났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뿌리고 나머지를 이익이익으로 가지면서 회사가 뒤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미래를 대비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잘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손익계산서에서는 회사 영업과 관련해서 어떤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거를 정리를 해 놓는 거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손익, 넷인컴이 되겠죠. 그리고 그 회계 이제 요번 동영상은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1학년 때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회계 배우실 때 좀 이상한 거가 하나 있으셨죠. 그게 뭐죠? 그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비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depreciation 혹은 amortization이라고 배우셨을 텐데 그게 그 이상한 계정 과목 감가상각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발생주의랑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두 가지 회계의 큰 원칙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뭐냐면 한 회사가 5,000달러짜리 자산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비용 처리를 하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5,000달러짜리 자산이 5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5,000을 나누기 5를 해서 매년 1,000씩 비용으로 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해?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회계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약속이고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자산을 산다고 뭐 그 해에만 딱 이 자산을 쓸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아니면 어떤 기간 동안 쓸 수 있을 거니까 아까 발생주의 원칙하고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이 기계를 쓸 수 있는 기간에 맞춰서 비용도 같이 떨어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는 손익계산서에는 비현금 항목 중에 하나로 이상한 애가 하나 있다. 그거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자산을 이렇게 한 번에 샀어도 그거를 그 해에 그 시점에 다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 같이 비용을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교과서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공부하는 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다음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보신 것처럼 회계에서 그리고 재무에서는 이거를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 게 많고요. 그럴 때가 많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보실 거 혹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고정 비용이랑 변동비로 이렇게 비용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비용은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여기 2.2까지 우선 공부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